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진 교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새로 도입하는 이 부분이 순수 절차법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도 흔히 이루어지는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이 분명히 다른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에게도 바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순수한 절차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순수 절차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그런 제한사항에 따라서 소급효는 금지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절차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소급이 금지되는 겁니다. 절차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04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들어올 때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또 지금 교수님께서 쓰신 이 자료에 보면 2018년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한 하도급법, 또 법정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도 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저는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기인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집단소송 해가지고 잘못해서 이거 소급효 인정해가지고 하면은요, 저는 ISD 소송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보기에 소급효를 인정했을 때 정말 생길 수 있는 문제, 기업에서 과거에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기업 측의 우려를 혹시 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의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권익 보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급효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학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소급입법에 대한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가지고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기존에 물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잘못한 걸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존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소급효를 인정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해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 제도의 오남용입니다. 근데 이 오남용을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로 모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제도가 발전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기획소송이 오남용되거나 만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기업이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국계에서 만약에 국내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이중 삼중의 어떤 제재적인 성격이 가중된다면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투자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어떤 소급효에서 새롭게 생겨난 소송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IST 같은 그런 국제 투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님. 네,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니 많이 그리고 외국 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경수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실체법이면 실체법이고 절차법이면 절차법이지 이거는 실체법도 아니고 절차법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실체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실체적
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절차상으로 사실은 모든 그 일반 소액 피해자들이 다수가 소송 원고로 참여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고들이 그 개개인들이 한 명 한 명 도장을 찍어가고 한 명 한 명 변호인 선임서를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단 소송이라는 이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이 집단소송법의 목적에 보시면은 있고, 그리고 이 집단소송법은 그냥 민사소송법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법적인 요소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 대부분이 일단 50인 이상, 그리고 주요한 사실상 뭐 법상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뭐 실체법적인 요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개별적으로 판결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지만 되는 거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모든 피해자가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실체법적 요소라고 네.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짧게 하고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주와 근로자의 뭐 신뢰보호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을 이걸 보호해 줄 신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주와 뭐 근로자, 노동자들이 예상 외에 어떤 간접적인 뭐 충격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소급표 하는데 이거는 소급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재판 전문가 이 현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에서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집단소송법이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이 피해자들은 그냥 민사소송법상에 그냥 개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집단소송법에 따라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